다윗과 골리앗. 21세기 접어든 불과 10년 만에 유전자 조작 작물의 재배 면적은 29개 1억 4천 헥타르로 늘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교조기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생명공학을 허용했을까?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지난 다섯 번의 역대 대통령 행정부의 공공정책을 바라본 이야기가 그 답이다. 생명공학에 대한 규제를 피하는 전략은 생명공학 혁명이 시작된 캘리포니아 스탠퍼드 최첨단 연구실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야심만만한 젊은 이공계 출신 경영진을 고용한 수십 개의 스타트업에서 시작되질 않았다. 규제 체계의 파괴는 몬산토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 공학화학 계산은 1970년대 규제 전쟁을 이겨냈으며 유독물질인 PCB, 지금은 산업냉매로 사용이 금지되었는데 고엽제의 제조와 관련한 수백 건의 소송에서도 살아남았다. 두 번째 산업혁명은 1976년 생명공학의 미래에 관한 비전을 가진 과학자 한 명이 단거리 몬산토를 사로잡았다. 몬산토는 하워드 슈나이더 머널 연구개발 프로그램 부흥을 위해서 스카우트되었다. 그는 원래 발달 생물학자로 몬산토의 과학대기까지 캔버스의 생명과학 학장을 지냈다. 슈나이더먼은 다채로운 경력의 소유자였다. 뉴욕시에서 성장했고 17개도 윤리문화협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녔다. 윤리협회는 인간의 자연 존중 현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부모는 이 단체의 일에 적극적이었다. 슈나이더먼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끝낸 후에 블루클린 윤리협회 학교에서 결혼했다. 54년에 커넬 대학교에서 처음 교수로 일했고 뒤에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로 옮겼다. 이 학교에서 슈나이더먼은 녹색혁명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워드 재단으로부터 큰 연구비를 따냈다. 당시 슈나이더먼은 셰프 관련 연구를 시작했고 유전자 재팝에 관심을 가졌고 말년에는 90년 백혈병으로 죽을 때까지 몬산토에서 일하면서 유전자 사적 소유의 윤리적인 측면에 관해 여러 곳에서 강의했다. 슈나이더먼이 없었더라면 몬산토가 생명공학이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당시 분위기는 그랬다. 당시에는 생명공학의 언론에 머리 기사를 장식하고 이랬다. 몬산토에 도착한 슈나이더먼은 오랫동안 생명공학이 미래라는 꿈을 간직한 몬산토의 과학자 한 명을 신복으로 삼았다. 코르크 의원이라는 별명을 가진 체우스키는 폴란드 이민자의 자식으로 오리건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52년 몬산토에 입사했다. 저먹고식 기업 문화를 가진 몬산토는 일하기 쉬운 직종이 아니었다. 가장 성공적인 제품이 엄청난 이윤을 벌어들이면 경쟁자는 막대한 금액을 새로운 프로그램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윤이 줄어들면 하루아침에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난다. 슈나이더먼은 생명공학이 두 번째 산업혁명이라고 믿었다. 생명공학. 몬산토가 슈나이더먼이 몬산토에 입사한 직후에 1980년에 규제 완화와 자유시장 자유본주의를 공약으로 내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80년대 워싱턴 DC에 있던 몬산토의 로비 책임자 레너드 가라였다. 수학의 제왕을 쓴 다니엘 찰스에 따르면 가라이아는 워싱턴 관리들을 구삼기 위해서 고용된 쾌활하고 세속적인 치부가 큰 로비스트였다. 그와 그에게 협력하는 관리들은 새로운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이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가라이아는 실제로 생명공학에 대한 저항이 커지자 깜짝 놀랐다. 조직의 필요성을 동료들이 알려야 했다. 그는 생명공학계의 가장 목소리가 큰 원각은 적의 모습을 닮은 비디오 테이프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몬산토 경영진에게 보냈다. 이 테이프에는 제르미 리프킨이 환경주의자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리프킨은 77년에 누가 신이 되려 하는가를 공동 저술했다. 이 책은 소름 끼치는 미래를 제시하며 유전자라는 화약과 위에서 우리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준다. 기업이 생명체를 소유하고 판매할 권리를 가질 것이며 하나의 세포에서 살아있는 유기체 전체를 끝없이 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리프킨은 60년대 후반에는 활동가가 아니었다. 하지만 어릴 시절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베트남 전 반대론자가 되었다. 베트남 전 반대론자가 되고 있는데도
생명공학 여명기의 리프컨은 이성공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는 업계가 두려워하는 존재였다. 앞에서 말했듯이 리프컨이 환경주의자들에게 연설하는 모습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몬산토가 갖고 있었다. 이는 몬산토나 다른 단체들이 그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 비디오 시청 모임에 참석한 중력 중의 한 명이 워싱턴 DC 사정의 정통한 월 카펜터였다. 그는 화학물질 생산을 둘러싸고 환경주의자들이 화학업계에 대항할 때 몬산토를 대변했다. 당시 몬산토의 오랜 환경 오염 이력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벌어졌다. 카펜터는 생명공학에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고 싶었다. 83년과 84년에 열린 전략회의에서 카펜터는 생명공학 기술의 안전성을 공중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 도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아이들을 전부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방문한 카펜터는 암초에 부딪혔다. 레이건 정부 인사들이 규제에 전혀 찬성하지 않았다. 밀려난 신제품 시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칼진 같은 소규모 생명과학 회사들을 몬산토가 몰아내려간다고 비난했다. 몬산토는 워싱턴에서 자신의 일을 맡아주는 정부업체 중 하나인 킹앤스폴딩의 몬산토 제품을 아무 마찰 없이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 절차 전력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125년 역사의 이 국제법률 회사는 식품의약국의 생명과학부 사업부를 통해 지금도 대형 제약회사 및 생명공학 회사를 대변하고 있다. 6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몬산토의 로비력은 단연 최고였다. 테일러가 제안한 업계의 친화적인 규제에는 백악관 과학기술 정책국이 개발한 정책이 거의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채택이 되었다. 레이건 시대는 몬산토와 생명공학 산업에 또 다른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생명체의 특허 문제를 해결했다. 종묘업계는 로비를 통해서 1930년 식물특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접목과 삽목으로 재배한 식물에 17년 동안의 특허를 허용했다. 1980년 대법원이 유전자 조작 식물 동물 박테리아를 특허로 보호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공적 자금 지원으로 얻은 연구개발 결과를 민간기업에 공유하려는 압력이 역시 높아졌고 레이건 혁명은 누구보다도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 1984년 보스파 서먼드와 정등을 초월한 68명의 후원자가 국가협동연구법을 도입했다. 모든 변화로 인해서 생명공학을 둘러싼 논란과 논쟁이 커졌다. 한편 생명공학이 정치적 힘을 불리는 동안에 유전공학에 반대하는 세력들 역시 힘을 모았다. 생명공학을 우려하는 각양각색의 단체들로 구성된 비공식 네트워크 생명공학 워킹그룹이 80년대 초 모임을 시작했다. 회원단체로는 경제동향, 지구의 소위 소비자 연맹, 종교 단정 노동단체가 참여했다. 고은은 아마추어 미래학자로서 신기술을 지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피해가 생길 때에 그런 업계에서 규제하고 공익을 부할 새로운 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해서 불구하고 81년에 몬산토는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기 위한 예비 자료를 제출했다. 3년 뒤에 이 기술에 대한 공정의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식품의약국은 RBGH를 이용해서 생산한 우유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대응 살펴봤다. 그리고 몬산토와 다른 생명공학 기업들이 제공한 연구를 기반으로 위험이 없다고 발표했다. 88년에 RBGH를 사용해서 생산한 우유가 일종의 단백질 호르몬인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의 양을 늘린다는 사실이 주목을 끌었다. 조사에 참여한 과학자가 식품의약국이 몬산토가 조작한 데이터에 의존했다고 비판했다. 한센은 이 호르몬이 합법화에 결렬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이제 1994년 클린턴 행정부의 식품의약국은 이전 정부의 전체를 밟아 몬산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해서 몬산토 중력들은 클린턴 행정부 내 인맥을 이용해서 호르몬의 상업적인 이용 승인을 얻어냈고 이 제품은 포실락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었다. 몬산토가 로비를 펼칠 결과에도 있지만 94년이 되자
식품의약국은 낙농장이 우유라벨에 무RBGH라고 밝히는까지 금지했다. 몬산토 전력가이자 정부 소속 등의 마이클 테일러가 이 라벨링 규정을 작성했고, 테일러가 서명한 식품의약국 라벨링 지침에 따르면은 무RGH나 BGH는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따라서 식품의약국이 내린 결론을 밝히는 다음의 긴 문장 역시 반드시 넣어야 한다. 식품의약국이 이 문서를 발표한 불과 며칠 뒤 몬산토는 우유라벨에 무RBGH를 넣은 2개의 낙농장을 고소했다. 또한 테일러의 예전 직장인 킹앤스폴딩은 몬산토를 대신해서 여러 낙농가에 편지를 보내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폐업시킬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결국 감사원이 이해 충돌을 이유로 마이클 테일러를 감사했다. 1980년대에 테일러는 킹앤스폴딩에 일하면서 여러 주 RBGH 라벨링 법의 위헌성에 관한 문서의 초안을 몬산토를 위해서 작성한 뒤 식품의약국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 문제에 관한 지침도 작성했기 때문이다.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이 테일러를 농무부에 임명하면서 테일러는 식품의약국을 떠났다. 농무부를 떠난 뒤 킹앤스폴딩이 잠시 대도로 갔다가 1998년에 몬산토의 공공부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9년에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특별 자문관으로 다시 복귀했다. 테일러의 주도로 RBGH에 대한 별도의 라벨링이 이루어지지 않자 불행히도 수백만 명이 높은 수준의 IGF-1에 노출되었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인체 내의 IGF-1의 수치가 높을 경우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 포실락이 송아지의 출산율 저하 및 저체중의 한 소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환이 일으킨다는 점이 입증이 되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캐나다, 일본, 유럽 등등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 호르몬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홍콩 호르몬 사업을 분석하기로 한 몬산토의 결정은 별로 놀랍지가 않다. 결국 미국에서는 인공호르몬의 반대 세력이 RBGH 사용을 극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미국 최대 우유 유통업체인 딘푸드는 자사회가 이 모든 우유는 인공호르몬이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요플레와 더농 역시 자사 제품에 RBGH를 넣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얼마 뒤에 우유마저도 무-RBGH이다. 식품의약국의 이상한 규제. RBGH를 들어선 싸움이 워싱턴 DC에서 격렬하게 벌어지는 동안에 종자와 작물을 들어선 새로운 싸움이 식품 전쟁의 마지막 격전지로 떠올랐다. 워싱턴은 정권은 몬산토와 통합 과정을 거치고 있던 그 밖의 종자 회사들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었다. 업계를 대변하는 조치를 취하려는 압력이 클린턴 행정부와 의원들에게 점점 더 거세졌다. 제레미 리프케는 종자 대기업의 종자 통제가 갖는 위험성을 일찍 인식했다. 먹거리 안전센터가 관여한 초기 투쟁들 가운데 하나가 유전자 조작으로 불임종자를 만드는 기술과 관련한 것이다. 불임종자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위원의 터미네이터 종자라고 치명적인 생명공학이나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스펙터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클린턴 행정부는 생명공학 산업을 크게 진행시켰습니다. 정권을 잡은 8년 동안에 생명공학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음으로써 불행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생명공학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새롭고 위험한 기술들을 규제하는 데 오래되고 캐캐먹은 법령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의 섭취가 장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위협을 초래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식품의약국은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성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허용을 한다. 기업이 식품의약국은 유전자 조작 작물을 수의약품으로 규제한다. 이는 상당히 기괴한 업체의 친화적인 방식의 규제이다. 자연식품의 경우에 안전성 책임이 제조업체에 있으며 판매전에 식품의 의약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생명공학 경질처럼
식품에 추가하는 물질을 식품의약국은 GRAS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되는 식품물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해서 1998년부터 식품의약국은 식품에 대한 글라스 신청의 95%의 글라스를 부여했다. 반면에 식품 첨가물은 판매 전에 반드시 식품의약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의약국은 유전자 조작 식품과 형질이 시판적인 기존 식품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증할 책임을 생명공학 기업에 맡긴다. 기업은 해당 유전 형질의 출처에 관한 정보나 해당 식품의 소화, 용이성, 영양성분, 구성성분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해도 되고, 새로운 유전자 조작 물질이 기존의 식품과 유사한 것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해도 된다. 일단 유전자 조작 식품이 승인되고 시판이 되고 나면은 식품의약국이 그 안전성을 책임진다. 실제로 식품의약국은 유전자 조작 식품을 리콜하도록 기업을 압박한 적이 있다. 스터링크 옥수수가 그 대상이었다. 유전자 조작 뇌충성 작물 역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가 있다. 스터링크 옥수수의 대실패는 유전자 조작 식품의 승인 과정에서 여러 기관이 역할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유럽의 거대 제약 아벤티스가 만든 스터링크 옥수수를 예를 들어보자. 사람이 먹었을 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98년 환경보호청은 이 옥수수를 가축 사람의 에탄올 사용 승인했다. 이 아벤티스는 옥수수를 식품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합의를 농민들로부터 받을 것으로 이야기하며 환경보호청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식품처럼 보이지만 먹으면 위험한 품목을 규제하기에 별로 좋지 못한 방법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사정권으로